나오셔서 우리 다 나오실 수는 없지만 갔던 분들 다 나오실 수는 없지만 우리 분들이 대표해서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앞으로 좀 나오시죠. 이 앞에 보십시오. 아니 제가 소개 잘못했는데 BTS가 아니고 이 소녀시대. 네, 좀 가까이 서시죠. 인사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그룹은 특징이 이 앵콜을 안 해주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7월 15일부터 저희들이 한 열흘 다녔는데 그동안은 독일이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이분들이 길 다니면서 수도 떠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공연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총장님 우리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긴 여름 잘 보내시고 우리 오늘 전순복 어머님 모시고 가을 학기 그만한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건강하신 여러분 모습 배워서 더 반갑습니다. 긴 여름을 싶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느꼈었고 지루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싸늘해지니까 한겨울이 문 앞에 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또 내년 여름 되기 싶은데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좋은 음악 만들어주신 아셈 합창단 전생비로한 여러 탁월한 성원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보고 말씀드렸듯이 한 열흘 가까이 유럽 한두 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괜찮은데 가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위로의 말씀은 덥고 고단하고 만날 그게 그거고 안 가시고 후회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부른 이 아리랑을 저희들이 체코에 있는 체스키 크롬로프였죠. 거기 광장에서 부르고 주위 사람들이 한두 분 동전도 던져주고 박수 쳐주고 그랬습니다. 또 그 성문 안에는 볼 수 있는 거가 있어서 오늘 그 여행을 다시 상기시키는 걸 노력했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종환 교수 오늘 발표해 주시는데 더 이상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 문학 공부하셨고 또 지금 강의하시고 지금 이제 도서관장 역임하시면서 연구 교육 다 겸하고 계십니다. 중국 하면은 어느 문화권보다도 더 오래된 문화권 중에 하나라 생각되어지고 오늘 얼핏 보니까 이 갑골문이 기원전 14세기 그러니까 솔로몬보다도 더 거슬러 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고 오는 겨울에도 지난해를 못지않은 그런 강인하신 마음으로 잘 보내시고 또 11월 행사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빗길에 멀리서 서울서 부산서 오신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만화 71번째 토요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톨라사 칼리지 권상우 앞에서 독일 기행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중국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독일 기행에 참여했었는데 이번 기행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 아셈 합창단은 유럽에서도 통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유럽에 진출하시기 전에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도 한번 합창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토요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중국 전통문화과 정치라는 내용입니다.
예, 뭐 중국은 이 한국의 어떤 이웃 국가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하지만 또 실제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그런 국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 방학에 실크로드 인문 탐사를 위해서 중국 서부 지역이요, 서쪽 지역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문 탐사 기간에 뭐 실크로드에 관한 어떤 유적지도 많이 보고 그랬지만은 그것보다는 어떤 중국 경찰들의 검문 검색이 더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뭐 각 지역마다 이제 이동할 때마다 중국 경찰들이 이제 검문 검색을 해서 굉장히 좀 불쾌하기도 하고 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어떤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막강한 어떤 권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어떤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특성 때문에 뭐 학문이라든지 모든 어떤 영역의 이야기들이 정치를 빼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중국학에 대한 이해는 중국 정치에서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측면에서 그럼 중국 문학에서는 중국 정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문학과 정치에 관한 내용들은 어느 사회든 다 논의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주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문학이 정치에 대한 어떤 대응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순수 문학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둘째는 이 문학을 문학의 어떤 문학을 가지고서 풍자적인 어떤 내용으로 정치를 좀 비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 문학을 어떤 정치의 수단으로서 또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억압이라든지 복종보다는 문학적인 어떤 상상력으로 국가를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한번 발표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흥미롭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금방 총장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은 이종환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종환입니다. 네. 사실 제가 우선 간단하게 도입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모임이 아마 2004년도에 처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회장님께서 잠시 행정 업무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제자들 중심으로 특강하는 그런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하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저는 상당히 깊은 관심 갖고 강연을 쫓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총장님이 7사학번들만 사랑하시고 저희들 학번들은 별로 이끌 주시 않으셔서 저희 77학번입니다. 강의를 들을 기회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그 혹독한 어떤 수업에 있었던 훈도를 좀 받아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아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법 다행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달래는 차원에서 이렇게 쫓아다녀서 하던 그 모임이 이렇게 발달이 돼서 지금 발전이 되어서 15년 차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회 차에 강연이 있은 걸로 아는데 최근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한 분이 한 45년 이상 한 용어를 참 규명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천착한 그런 태도도 배우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전공에만 함몰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방면으로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 대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과연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중국문학에 깊이 함몰된다면 우리 회장님께서 필시 전공 전체를 하실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그것도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중국 문학을 얘기하면서도 중국 문학의 어떤 특질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고민 끝에 중국 전통문학과 정치라는 그런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는 가운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주제를 갖고 단편 논문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수십 편, 수백 편이 있었는데 단 이걸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엮은 그런 측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저술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과제가 된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70회 동안 강연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국에 대해서는 처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사명감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급적 좀 그 전공을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쉽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모습입니다만은 굳이 이게 해놓은 이유는 2009년도 10년 전의 사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머리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이 우리 박창호 선생님이 찍어준 거라 해서 제가 특별히 들어갔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중국에서 논문 하나 발표했는데 그게 언론에 보도될 때 그냥 내기 어려워서 우리 박창호 작가의 힘을 빌어서 사진을 냈던 기억이 나서 이걸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전체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통 중국 사람들이 문을 뭐라고 이해했는지, 그리고 문인들은 대개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그 점을 먼저 도입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이 한자와 문화 권력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 이 중국 전통 문학을 가장 특징 지어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이 한자라는 이 표현 도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문학과 정치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가까운 관계의 여러 가지 양상들 중에서 뭐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들만 몇 꼭지를 들고 와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먼저 이게 오늘 상당히 딱딱한 주제입니다. 딱딱한 주제에 해서 좀 워밍업 좀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또 보면은 이 고사 전구의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이 전구라는 울타리가 있는데 그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고사 성어라고 많이 말들을 하죠. 중국 사람들은 성어 전구라는 표현을 즐겼습니다만 여기 보면 제가 위에 거는 아마 감을 잡으실 겁니다. 현목 신월하고 대월동화라고 좀 전에 대한민국에서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어느 집에 가정 주부가 있는데 남편이 보니까 뭐 유학만 다니겠죠. 뭐 늘 백화점만 다녀서 상당히 고민이 되어서 어떻게 좀 당신도 좀 뭔가 문화적인 활동을 좀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쇼핑만 자꾸 하러 다니니까 말이죠. 그랬더니 어느 날 오더니 문화센터에 가서 북글씨 등록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우리 천원만 마누라가 인간이 돼가는구나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4글자를 쭉 써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현대백화점은 목요일날 놀고 신세계는 월요일 논다. 뭐 그런 이게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역시 당신이 그렇지 하고 집안 분위기가 조금 험하겠다는 중요하죠. 그 대부 관련이 대월동화였습니다. 아시겠죠? 이 말을 굳이 갖고 온 이유는 아마 이런 거는 보면은 한자 자체의 뜻하고 도저히 풀리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리인지 뭐 이제 나무가 어쨌고 뭐 새로운 달이 어떻고 아무리 생각해도 뜻이 안 풀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국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흔히 와신상담이고 세옹짐하고 이런 성어들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같으면 대충 어떤 뜻인지를 아실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고사들이죠. 그런데 한 단계 좀 내려가면은 흉요성적 정인 매리쯤 가면은 저게 뭐지 이런 생각도 들 거고요. 그 다음 단계를 가면 검려지기 명락손산 좀 들어가면은 자꾸 이제 미국으로 빠져들어가죠. 아마 이 6개 성어를 다 하시는 분 여기 뭐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채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봐야 내가 몇 개 아는지. 그래서 아는 만큼 정보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고전문학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이 정보의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대꾸라는 게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글쓰기에 있어 대꾸를 굉장히 즐겨 썼습니다. 그냥 홀로 가지 않고 짝으로 이렇게 행문을 끌어가는 그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게 수리남산 도계동이라는 거, 우리 저기 한학촌 개정의 나무에 이제 그 문에 요시가 쓰여 있습니다만은, 그 목숨은 남산에 비견되고 복은 도의와 같다 해서 오래 살고 복이 많기를 바라는 네 글자로 정리가 되어 있죠. 이런 거를 그렇게 한글 하지 않고 꼭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제천, 원작, 비익조, 제지, 원리, 연리지라, 이게 백의의 장하라는 시에 나온 작품입니다만,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기를 원하고 땅에서는 연리지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 부부의 아주 금슬이 좋은 관계를 얘기할 때, 이게 장하라는 것이 현종과 양희비의 사랑 여기가 긴 작품이거든요. 이런 얘기 아주 정교한 짝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 뭐 이런 식으로 짝이 정교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중국 고전적인 얘기들이고요. 요사이 타이완에서 유행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뭐 뜻을 보면 대충 감을 잡겠지만, 사람 친화보다는 개 친화가 낫다.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가죠. 병 고침보다는 못생긴 고침이 낫다. 요사이 그 성형외과에 몰리는 뭐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치료하면 어리범 때문에 수가가 떨어지고 차라리 수의사가 수익이 많다. 그런 얘기. 그리고 또 요새 그 병치료해봤자 수술해봤자 돈 되는 거 없고 성형 플라스틱 설저리 해야 돈이 되는 이런 세태를 타이완에서 이렇게 비꼬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꼭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에도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의미 있는 것은 재미가 없다. 오늘 할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 중국 고전문학이 사실 큰 재미는 없습니다. 자극적인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의미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없는 얘기를 재미없이 하더라도 현명하신 여러분들께서 아주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이제 비익주라는 거하고 연리지 사진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문학을 제가 이 제목이 이제 중국 전통 문학의 과 정치라는 문제를 다루니까 전통 문학에 뭘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해명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현재 중국 학계에서 일반적인 중국 문학사의 시기 부분입니다. 중국 문학사 뭐 짧게 잡아도 3,000년 되죠, 그죠? 3,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고대 문학은 상왕조, 좀 전에 회장님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갑불문이 나왔던 BC 14세기 그 무렵부터 아편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1840년까지를 고대 문학으로 봅니다. 이 고대 문학은 또 크게 두 갈래로 나눕니다. 전통 문학, 용어는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또 정통 문학, 사대부 문학이라고 하는, 이게 소위 중국에서 아주 어려운 원어문으로 적혀 있고 그 식자층들이 독자가 되고 작자가 되는 그런 문학들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통속 문학은 압축된 그 한문, 공문, 문은 아니고 백화로 된, 또 구어하고 밀접한 그런 문체입니다. 그런 글로 쓰여져 있고, 그 향유층들이 되게 이제 상인층이라든지 좀 낮은 단계의 이런 그 민중들이 즐기는 그런 문학을 우리가 통속, 뭐 그냥 속문학이라고 말합니다. 민간문학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제가 얘기 다룰 것은 주로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가 전공도 이런 쪽에 가까워서 이쪽은 사실 언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워낙 넓은 주제가 되어서 다 다루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문학은 아편 전쟁에서 오사운동 이전까지를 보고, 현대문학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중국 대륙 현대학자들의 주장들이죠. 보면은 불과 짤막한 이런 시기는 세 번을 해놓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선 것을 기점으로 새로운 중국이라고 자기들이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포인트를 두고 그 다음 단계, 이런 단계를 좀 세분화한 그런 흔적들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여기만 당대문학 같은 것은 중국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문화대혁명까지 있고, 이제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게 이제 중국의 새로운 출발이 되니까 신시기 문학이라 해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고대 문학 중에서 사대부 문학,
것들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사람들이 문을 뭐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갑골문이나 문이라는 글자가 출현을 합니다. 갑골문은 BC 14세기에서 한 11세기 그 무렵에 나온 것들입니다. 거기에서는 문을 사람의 도덕적, 윤리적 행위에 대한 이치, 그것을 좀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다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이라는 게 옆에 실사를 붙여서기도 하죠. 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재적인 덕이 밖으로 드러난 그런 표현된 무늬.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적으로 성숙된 도덕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무늬 같은 거. 인간의 인문의 발자취 되겠죠. 그런 것들을 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춘추 전국대에 들어오면은 좀 더 이제 무와 대비되는 이런 상징적 의미를 위해서 문화, 문명, 문식, 학문, 학식 등 뭐 이런 다양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 문학이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 전통적으로 논어라든지 여러 경전에서 많이 쓰였습니다만, 그때 문학은 우리가 현재 말하는 문학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문과 학의 합친 용어지 우리가 생각하는 문학의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는 그런 문학이라는 말보다는 문장 또는 문사라는 말들을 전통적인 용어로 써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좌전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문을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경천유지. 어떤 책에서는 뭐 경유신지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만은 이 경이 이제 날줄이 되고 유가 시줄이 되는 거죠. 하늘을 날줄로 삼고 땅을 시줄로 삼다. 천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그런 어떤 천지 이법에 따라서 이 천하를 조직적으로 다스리는 것, 이런 의미로 문을 써놨습니다. 무라는 것과 달리 문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본 셈이죠. 굉장히 문명적인 어떤 방법으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의미로 쓰였고요. 한나라 때 들어오면은 이제 중국도 서서히 한대 위남 쪽좀 들어오면은 문학에 상당히 아름다움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미문의식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현대 문학이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죠. 그러다가 또 이게 당송대에 들어오면 이게 오늘 많이 다루겠습니다만 고문운동 같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는 회귀운동도 일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이라는 게 결국 이런 의미들을 혼재적인 의미를 두고 갖고 문학사에서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문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 장르하고 연관지어서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문이라고 할 때는 시와 문이, 우리가 세부 장르로 들어가면은 우문으로서의 시와 산문으로서의 문, 그것을 두 글자로 시문이라고 하고 한 글자 줄이면 그걸 다 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불안 아주 그 장식적인 문학 장르가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시와 문의 어떤 중간자적인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문이라 하면은 이 전통이란 말은 그 서양 문학의 세례를 받기 이전, 그러니까 고대 문학은 결국은 서양 문학의 세례를 받기 이전의 문학입니다. 그때는 중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소설과 희곡은 문의 범주 속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상가들이 하는 것이지 문학에서 다룰 만한 품 있는 글이 못 된다라고 그렇게 배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꼭 같습니다. 우리가 문집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 문집들 보면은 뭐 여기 뭐 개별 문집으로서 창현 선생 당나라 한류죠. 우리나라 최계수의 문집이든 문학 선집으로서 중국의 문선, 우리나라의 동문선이든 간에 여기 드는 문은 뭐 성문학 강의는 하나도 그러지 않습니다. 시와 산문 그리고 국 이런 장르들만 담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이 문이라는 것. 나머지는 속된 글들이지 문학의 경지에서 다룰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를 지닌 문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이 중국에서도 중국 문학 이론이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회원론적인 관점, 그러니까 중국 문학의 어떤 사회교화적 기능, 그념에서 정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그런 시각의 하나의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이외에 중국에서 다른 문학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건 기록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중국 사회를 설명하는데, 중국 문학을 설명하는 데 가장 유효한 그런 시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끌고 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중국인들의 문학의 어떤 이런 기능을 가장 잘 비교적 정리해 놓은 초기 문장이 모시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모시서라는 것은 모시가 시경의 한 권이 모시인데, 시라는 게 원래는 민간에서 불려지던 노래이지만 그게 현재 옛날 불려지던 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 학자들의 손질이 들어가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 중에서 한 학파에서 정한 게 모시서라는 건데, 현재 가장 제대로 남아있는 것은 이 모시서밖에 없습니다. 이 모시서의 관점이 중국 시문학의 어떤 기능을 설명해주는 가장 전통적인 견해이고, 또 뒤에 이해가 됩니다만 이거는 사실은 단순히 시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문학까지도 확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단순히 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학 일반론이듯이 사실 중국에서도 이 시론 자체가 문학 일반론으로 확대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우선 풍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풍이라는 것은 시경 중에 시경이 305편이 있는데 그 양식이 세 가지입니다. 풍, 아, 송에서 풍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민간 가요의 성격을 가진 노래들입니다. 아는 조정이라는 데서는 제의식에서 쓰는 그런 악가들이고요. 송은 또 그보다 또 좀 더 비중이 있어 춤머시까지 들어가는 그런 것들입니다만, 그 305편 중에서 풍이 160편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과반수를 훨씬 넘죠. 그리고 이게 사실 가장 문학적으로는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시서에서 하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풍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풍에서 들어가면서 풍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풍은 풍이라, 교야라, 풍이 동지 교육하지. 우리 일물에 우리말 해석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참고중에 있더라고요. 이 풍이라는 건 바람이다. 바람처럼 뭔가 영향을 주는 거라는 얘기죠. 가르치는 것이다. 뭔가를 가르치는, 교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람처럼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그리고 가르침으로써 뭔가 변하게 만든다. 잘 가르쳐서 강화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논어의 다른 표현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풀은 쓰러진다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강화되듯이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의미로 풍을 풀이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글입니다. 거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선왕 이시경 부부 성효경 호일련 미교화 이품석이라 해서, 선왕께서는, 선왕은 중국 고대의 성왕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시를 얘기합니다. 부부를 경하고, 경은 부부를, 경이 이제 동서로 쓰인 어떤 질서 지어다는 그런 의미죠. 부부의 관계를 아주 질서롭게, 조화롭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효와 효도와 상감의 문제를, 그런 덕목을 이루게 하고, 인간관계를 두텁게 하고, 그리고 교화를 아름답게 하고, 풍속을 바꾸게 하였다. 왕들이 이런 시를 갖고서 이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통시의 관점에서 본 시의 정치교화적 효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또 같은 글에 상이 풍하와 하이 풍자상 주문이 혈가 은지자 무제 문지자 조기계 고할 풍이라. 이 사람은 이 풍을 가지고서 아래 사람을 교화를 하고, 아래 사람은 이 풍을 가지고서 이 사람을 풍자를 했다. 근데 이게 풍자더라도 아주 날카롭게 하진 않았습니다.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 주문이 혈관이라는 게 문을 위주로 하여서 혈관했다. 혈이 이게 우리가 하는 괴율, 거짓이라는 그런 의미죠.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완곡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을 위주로 해서 아주 거칠게 양한스럽게 하지 않고, 뭔가 글 쓰는 어떤 글 쓰는 글에 담긴 그런 우아한 태도, 어떤 문학적 기법, 이런 거를 위주로 해서 아주 워낙 우회적으로 이렇게 간을 하니까 이것을 말하는 사람 죄가 없고, 이걸 듣는 사람도 경계로 삼기에 좋겠다. 따라서 풍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바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상하 간에 뭔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특히 여기에서는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지적할 때 어떤 태도를 갖고 해야 되느냐, 백성이나 신의 입장에서 본 시의 정치적 기능,
시로서 정치의 자전거 이런 것들도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비꿀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모시 또 소서라는 것은 시경 300편 5편 가운데 전체에 서문이 있고 각 편마다 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편에 붙여진 서문을 모시 소서라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이걸 이제 한대 학자들이 모시 소서의 내용을 가보고 미자설이라는 용어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참미고 자는 풍자죠. 그래서 신화 임금에 대한 참미 또는 풍자다. 그래서 이 시는 뭐를 찬양한 것이다. 이 시는 뭐를 풍자한 것이다. 그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임금과 신하 상하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 가. 그래서 신하가 이거는 참여할 때는 이런 내용의 그 시를 갖고 얘기하고 또 풍자할 때는 이런 내용의 시를 갖고 풍자를 함으로써 임금도 듣고 이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좀 비판하는구나. 뭐 별 기분 안 나쁘게 알아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신문학은 그 국가의 정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게 또 모시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치세지향한이가 기정하니까 잘 다스려진 세상의 음악은 그때 음악은 결국 문학이라 해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고 안절론이 왜 그러냐면 그 정치가 아주 잘했기 때문에 이 치세의 문학은 아주 안정되어 있고 즐거운 그런 분위기다 얘기고 어지러운 세상의 소리는 원망과 그다음에 그리고 또 노여움을 가르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치가 이리저리 막 이리저리 있기 때문에 정치가 잘못되어 있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근데 망한 나라의 음악은 슬프고 또 그리고 아주 사하게 뭔가 비통하게 뭔가 상심이 잡히게 만드는 그런 의미죠. 왜냐하니까 백성들이 아주 공공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국 이 시를 보면은 문학 작품을 보면은 국가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신문학과 정치 현실이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이런 그 모시서의 견해가 사실은 중국 전통 문학에 쭉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려도 대관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의 사상적 배경 결과적으로는 육아경제를 국가 통치와 연관지어 세습한 이런 학문적 바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실 모시서라는 그 시가 중국 경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전 하나죠. 시경으로 이렇게 격상이 되어서 단순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아래 백성들의 감정을 노래한 이런 작품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해석하기로는 이게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은 뭐 남녀 간의 애정 문제를 얘기해도 사실은 왕과 왕비의 사이가 좋은 그런 것을 노래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크게 풀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결국 사회 인간관계의 조화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중국 문학의 효용론적 시각의 밑에는 육아 철학이 육아 사상이 이 밑에 배경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비라는 사람이 있죠. 이 나라 문제 아시는 대로 뭐 조조, 조비, 동생, 조식 삼부자는 뭐 정치가이기도 하고 또 위대한 문장가들이죠. 이 사람이 전론 논문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문장은 여기도 문장이라는 말을 썼죠. 경국기 대비고 부르지성사다. 나라를 경영하는 위대한 사람이고 부르 서로 없어지지 않는 성대한 일이다. 그래서 이 문학을 국가 통치와 관계되는 불후의 사입이다라고 이렇게 좀 계산시켜서 그 가치를 높여놨죠. 또 이런 전통이 당송대의 이 고문가들이 하면 문의명도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문장 이 시문이겠죠. 문이라는 것은 도를 밝혀야 된다. 그것을 갖고 도를 밝혀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하는 뭐 도는 문학의 내용이고 문은 형식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중국 그래서 이 양자의 관계가 늘 긴장관계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느 쪽이 치우친 경우도 있고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고문가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내용 뭔가 견실한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그 견실한 내용을 그 내용이라는 것은 유학에서 말하는 어떤 인간의 도리 그다음에 현실 정치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어떤 방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자의 명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명백할 때 명이 나오듯이 이런 것들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 그런 면에서 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과 도를 함께 중시한 뭐 그런 태도를 가졌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 미신남북조를 거치면서 상당히 좀 문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되돌려서 문학과 현실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문학의 사회적 효용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재강조했던 이런 것들이 공문관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 우리 뒤에 도학가들하고 좀 우리 제도론이라는 용어하고 좀 차이를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논의가 참 많았습니다. 사장파, 도학파에서 서로 간에 어떤 정치 당쟁하고 맞물려서 치고받고 많이 했습니다만 도학가들 입장은 문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알갱이 내용만 전하면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주자 같은 이런 분들은 어류를 써서 어록지 문장으로 글을 쓰게 됐습니다. 글을 수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글을 수식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딴 데로 가고 글 자체에 함몰되니까 좋지 않다. 그래서 이 그 도학가에서 하는 주장이 문이 제도론이라 이때 제라는 것은 실을 제자죠. 문장이라는 것은 도를 싣는 도구적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내용만 전달하는 역할만 하면 되지. 너가 뭐 문이라는 게 튀어나와서 뭔가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이런 기능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고 그냥 아주 그 입에서 나오는 구어적 표현대로 해서 내용만 충실하게 전달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 문이 제도라는 용어에 비슷하지만 사실은 뜻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뒤에 이제 그 정호 정의 형제 쪽으로 가면은 장문회도라는 견해까지 발전합니다. 글쓰기는 도를 해친다. 글쓰기 하게 되면은 그 문장의 조탁에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전달할 내용 자체를 망가하게 된다. 도리어 그르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글쓰기를 따듬는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어록치 문장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도학과는 사실 문학의 입장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문이 의미하고 문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문인의 성격에 대해서 보면 그걸 근원적으로 말하면 중국 문학의 전통 시대 문학의 문인들은 관료이면서 문인이었다. 그래서 용어적으로 흔히 관료문인 또는 문인관료 이런 말들을 써왔습니다. 이 관료문인을 얘기하기 위해서 좀 더 근원이 되는 쪽으로 거슬러 가보면 광의의 지식인 집단이 되겠죠. 중국에서 지식인 집단이 하나의 집단적 계층을 형성한 것은 이 전국시대 무렵으로 봅니다. 그 이전들의 지식인들은 우리 흔히 샤만이나 무당이나 그다음에 사관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관에 속해서 관방 어떤 기록자의 역할 또는 제의를 담당하는 제사의리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민간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흔히 경대부사 사농공상할 때 뭔가 지배층과 일반 서민들의 가운데 서 있는 이 살아가는 계층 이런 계층들이 뭔가 지식인 집단의 한 대일로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소위 형성된 게 이제 제자 백가들이죠. 이 제자의 자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스승 학자들이죠. 백가에 가는 학파가 그러니까 여러 스승들이 그래서 다른 데로 각자의 학파가 나왔다. 이 백가는 그냥 충산 쓰는 용어죠. 뒤에 학문적으로 정리된 거 보면 한 10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백가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파들이 출연해서 저마다 백가정명의 국면을 조성했다. 온갖 학파들이 다투고 자기 목소리를 낸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제자 백가들은 이 사인 그룹들이 그렇죠. 왕후장상들이 이 사람들의 어떤 스포트가 되었죠.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리고 또 그들에게 또 어떤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춘추시대 한 140여 개국에서 전국시대 7개 강국으로 줄고 결과적으로는 BC 221년에 진나라에서 통일이 된다면은 147일로 줄어가는 이런 큰 추세에 있어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아차 잘못하면은 뭐 나라가 그냥 풍비박산되는 이런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후들 같은 경우는 인재 스카우트하기에 혈안이 되었죠. 그래서 어떤 기록들 보면은 어느 나라의 어느 스승이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왕께서 마담을 쫙 써놓고 그 천명에 앉아서 강의를 들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인재 스카웃이 아주 열풍이 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자들도 지식인들도 정치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 그 자체에 천착하기보다는 어떻게 이것을 정치 현실에 구현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더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사상적 관심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양이 신의 도입대 같다면 인간이 더 많았고 그리고 인간도 한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공동체의 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본이라는 말 나오지 중국에서 인본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나오는 글쓰기 특징들 보면은 정치적 냄새가 아주 짙게 납니다. 저자에 가서 다 정치하고 무관한 작품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노자 같은 책 어떤 사람은 아주 형이사학적인 책을 하지만은 고도의 정치 철학사라고 얘기하죠. 그 장자 같은 책도 정치하고 전혀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글뜻 자체가 보면은 추상적인 논리성은 상당히 떨어지죠. 대신에 구체적 형상성이 떨어져서 무언으로 글을 쓰기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보면은 뭔가 시대를 뭔가 자기 뜻대로 한번 끌고 가 보겠다는 그 지식인들의 열정이 분출되죠. 그런 글의 대표가 사실 맹자라는 책. 맹자 읽으면 정말 힘이 납니다, 사실. 그래서 맹자가 왕들을 만나서 왕들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은 왕을 완전히 막 쪼다라 만들죠. 왕이 보다가 딴 데 엉뚱한데 돌아보기만 하더라고. 자기 논리로 그냥 기시든하게 이루어나가는 그런 문장이 맹자죠. 혹자는 장자도 맹자와 장자의 피자가 같다는 주장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적극적인 사회 참여 벌전이라면 그 반대 벌전이 장자다. 이런 견해도 없지 않습니다. 그 경우 좀 더 시니컬하게 그 속에 뭔가 세상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열정들이 장자서 같은 데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그냥 고정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만 시대에 따라서 개념의 변천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어쨌든 그런 변화는 있었지만 이 전통문학 시대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중국 지식인들의 이 지식의 근원이 결국은 경전이고 그다음 역사 쓰고 제자들 역사 포함됩니다만 핵심은 경전 텍스트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학문 그리고 또 이런 그 경전 내용을 현실 정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또 이 후대로 오면서 문장은 아름답게 써야 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화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아름다운 문장 속에 세상을 다스리는 도리를 담아내려는 소명을 견지한 사람들이 문인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는 늘 관리가 되어서 세상을 경륜해야 된다. 이런 의식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인들의 어떤 처세나 사고방식 이런데 기본적으로 유학이 지침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학문과 관리 생활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이게 논어의 공자 제자 자의 말로 나옵니다만 사이우적하고 학이우적 사안들 해서 벼슬 하다가 예의가 있으면 학문을 하고 학문하다가 좀 시간이 예의가 있으면 벼슬 한다. 이런 주장들이 논어에 적혀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중국 지식인들에게 그냥 아주 뇌리에 각인된 그런 개념 가치였다고 볼 수 있고요. 잘 아시는 대로 유학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는 수기치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잘 닦아서 남을 다스리는 게 유학의 가치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관료 무린의 정치적 이삭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의 도덕 수양을 통해서 이것을 자기 자체에 그냥 머물지 않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쪽에 늘 관심이 가 있었다. 그래서 맹자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오죠. 풍적 독성 미신하고 달적 경제 천하. 공공한다는 말에서는 어떤 벼슬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 앞길이 딱 막힌 거죠. 그러면 홀로 자기 몸을 선하게 가지고 자기 수양한다는 거죠. 대신에 내가 세상에 나와서 관직이 아주 승승장구하게 되면
경제에 선화를 겸하여서 구제한다. 그러니까 뭔가 기회가 되면은 그 자기 수양을 바탕으로 세상을 구제하려는 그런 의식들을 갖고 있었다. 그 장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몸은 강이나 바닷가에 있지만 내 마음은 늘 그때 위는 나라의 힘이 아니고 높다는 것이 높은 내골 아래로 가 있다. 그러니까 강호에 물러나 있으면서 늘 궁궐에 있는 임금을 생각하는 이런 의식들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대로 중심 연주나 예민의 치성 같은 것들이 늘 이네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중국 전통 지식인들의 머릿속에는 맴돌고 있었던 그런 화두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또 이제 이 한자 문화라는 건데요. 이 한자와 정치가 지금 상당히 좀 재미난 주제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자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이게 말보다는 글쓰기에 더 적합한 문자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참 난해하죠. 근데 이 한자로 인해서 고대 문명의 건설과 국가 통일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근데 이 국가 통일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중국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그 채택했던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 서동문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글씨에 의해서 문자를 통일시켰다는 거죠. 그 말은 중국 통일 이전에 중국 땅의 문자가 지금보다 달랐다는 뜻입니다. 지금 중국의 지리적 크기가 현재 유럽과 거의 똑같습니다. 비슷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문자가 달랐다는 거죠. 특히 이 동쪽 쪽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진시황이 통일하지 않고 만약에 동쪽 제나라가 통일했더라면은 지금 한자가 더 복잡할 겁니다. 어쨌든 이 진시황이 통일하고 통일 왕조를 뭔가 통치기를 하자니까 뭔가 이게 의사 전달이 돼야 되죠. 말은 그보다 훨씬 더 다릅니다. 그나마 문자 통일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자를 소전이라는 걸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가면은 TV 같은 데서도 자막이 늘 나옵니다. 지역에 따라 말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 대신에 한자를 갖습니다. 그래서 말은 몰라도 그 문자를 보면 뜻은 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놓은 인물이 진시황이었죠. 단순히 그 국가 통합보다 훨씬 더 중국을 하나로 묶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한자의 통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문명 건설도 결과적으로 이 한자라는 이 물론 문자 이외의 문물도 많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위대한 문명을 건설한 것들은 정말 경제적인 걸 만들어내고 지식을 창출한 나라죠. 사실 우리나라는 좀 어떤 면에서는 지식 수입국입니다만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식을 창출한 나라입니다. 그런 것들에 가능하게 한 게 한자인데 이 한자가 만약에 통일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그게 과연 하나의 중국 문명으로 가능했을까? 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아놀드 토인비 같은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군요. 세계 그 지구상에 문명이 한 26개 큰 문명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독자적인 문명을 유지한 나라는 중국 문명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의 가장 관건적인 자질은 그런 한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한자라는 것이 출발부터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갑골 복사를 갖고 있려면 이 갑골이라는 것은 그 문자가 적힌 장소입니다. 뼈라든지 짐승의 뼈라는 거고 복사는 복이 점을 치다는 거죠. 점친 말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왕이 다른 나라를 정벌하고 싶다면은 먼저 그 사제에 있는데 점을 치라고 얘기하죠. 그 점을 쳐서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길하니까 이번엔 동쪽으로 원정을 가도 되겠다. 이런 어떤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선 그렇게 이제 점을 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천명의 대행자라는 이 왕이 어떤 중요한 국가 통치와 관련된 일이 있을 때 점을 통해서 신탁을 얻는 거죠. 근데 신의 계시가 있다. 이걸 받아서 그에 따라서 이번에는 그 정벌하는 것이 길하다. 떨어지는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조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갑골에 갈라진 문이 보고 이게 뭔지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어떤 뭐 정치 쇼의 재미죠.
그 아래 백성들에게 내가 점을 쳐보니까 하늘의 뜻이 이렇게 갈라지더라. 나는 이 1000명의 대행자로서 정통성을 가진 왕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신탁이 신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지시가 나왔다. 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통치의 정당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 문자가 굉장히 신성시되었어요. 그리고 후대에 오면서도 이 정치 권력하고 소수 지식인이 이 글을 독점적으로 썼죠. 그래서 현대 어법학자들 이런 주장도 합니다. 중국에서 문법학이 굉장히 몇 개 나왔어요. 최초의 문법서가 1899년에 나왔어요. 그런 걸 설명하면서 왜 그러느냐면 옛날 사람들은 독서백편 의존하면 된다는 거죠. 많이 읽으면은 똑똑한 아름다, 머리를 터득한다 이렇게 봐요. 똑똑해야 일이죠. 보통 그런 사람들은 백편을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러려면은 굉장히 그 어법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그 법칙을 가르쳐주면 될 텐데 그걸 일부러 안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서 지식인들이 많이 늘 필요가 없다. 통치 입장에서 보면은 지식이 많은 게 골치 아프죠. 이러면 쓴소리하고 되는 조소리하고 사실 힘들죠. 그래서 이 한자라는 것, 그래서 현대에 1930년대 중국이 이제 아주 혼란스러울 때죠. 중국 그 당시에 대표적인 깨어있는 지성인 노신 같은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자 불면은 중국 필망이다. 한자가 사라지지 않으면 중국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노신이 1936년에 죽었는데 임종에서 한 소리. 그리고 또 그 한 2년 전에는 한자야말로 우리 몸에 있는 기력근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안 없애면은 사람은 빛이 죽는다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난해한 문제의 뜻을 해죠. 이제 좀 들어가서 이 정보라는 문제가 있죠. 제가 굳이 정보의 울타리라는 말을 설정해 봤습니다. 이 정보의 전자는 원래 이게 전자 우리가 이게 책자입니다. 그래서 책이죠. 주간으로 된 예쁜 책이죠. 그게 어느 그릇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전이라는 것은 보수에 사용되어 있는 내력과 출전이 있는 거니까 소위 말하면 책에 나오는 문구가 전이 되겠습니다. 저 사람의 말은 굉장히 정하다 이 말은 입에서 그냥 상스럽게 하는 말이 아니고 글에서 쓰는 글말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라는 거는 요새 중국에서는 부를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 책에 보이는 스토리가 있는 내용을 고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뒤에 이제 그 성어하고 결합을 합니다. 성어는 이루어진 말이죠. 그러니까 빠져마저 이미 완성된 말이라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언어의 벽돌과 같은 겁니다. 우리 사장님 계신 분은 벽돌을 갖고 건물 짓기 좋잖아요. 그죠? 탁탁 넣으면 규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쓰기에 있어서 딱 그 벽돌처럼 다듬어져 있는 문구를 성어라고 합니다. 이 성어가 되게 네 글자 구조가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짝짝을 줘요. 짝 둘, 그걸 또 부족해서 또 하나의 짝, 이게 가장 안정된 구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성어, 사자성어하고 전구가 결합이 많이 되어 있죠. 사자성어로 된 전구가 가장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나라에서는 오사성어라고 말하고 전유성어. 일단 이 정보의 효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작자와 독자 사이에 이런 엄청난 효과들이 공유가 되죠. 자, 어떤 독자가 저 글을 읽으면서 정보를 파악하게 되면은 어떻게 난율감이 되죠. 내가 작자가 쳐놓은 정보의 울타리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작자하고 한통성이 되는 거죠. 우리 같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일체감을 갖게 되고, 또 반면에 이 좌중에 여러 사람 모여서 이 정보 6개 나왔습니다만 6개 중에 아는 사람들끼리만 통하죠. 모르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이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모르는 사람에 대한 우월감 이런 것도 생긴다. 또 하나 몽타주 효과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현실 얘기하면서도 현실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애끝을 끌어와서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상당히 상고적인 뜻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현실의 사태를 설명하면서 옛날 역사적 사실을 끌어와서 오버랩 시킴으로써 뭔가 그 시간이 서로 공유하는 그런 다양한 의미까지, 입체적 의미까지 이렇게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정보라는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중국의 전통문학치고 전거 없는 작품 거의 없다. 이렇게도 반응해요. 물론 소수의 작품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전고 한두 개 없는 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전고의 울타리를 한자 자체도 어려운데 그것들이 옛날 책에 어떻게 써요, 어떻게 써야지 이거 하기 참 어렵죠. 그러니까 소수의 독점적 향유, 대타적 동요이죠. 아는 사람끼리 이는 서클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유효한 문자가 이 한자였다는 거죠. 또 하나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시와 문이 아주 또 다듬어집니다. 형식이 아주 정형화되죠. 이 정형화된 시문 작품이 과거 고시의 고시 과목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추세하려면은 과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하려면은 이 정교한 시문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로 보면은 시가 사은시, 오은시, 칠은시로 이렇게 정형화되어 나가는데 그중에는 뭐 한 글자도 있고 여덟 글자도 있습니다. 그 시경시가 한 7천여 구가 되는데 사자구가 이 사은이 은이라는 한 글자라는 뜻이거든요. 약 91%였다고 학자는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호한대 가면은 오원시로 발전하고 남주시대 가면 칠원시로. 그러니까 한 구의 길이가 딱 5글자로 계속 이어지고 또는 7글자로 계속 이어지고 들쭉날쭉하지 않게. 시경시는 들쭉날쭉합니다. 3글자, 5글자, 4글자면 4글자로 나눴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형화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 당나라 때 확립된 건치시라는 것은 구절수까지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첩까지 제한되어 있고요. 운까지 중국 운은 되게 가분이라 해서 그 구절 끝에 운이 밝아지죠. 서양이 뭐두 특징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정교한 대구들을 이루어야 건치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건치시가 그 율시와 절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오원율시, 칠원율시, 오원절구, 칠원율시가 되려면은 이 규격이 다 맞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율시란 말은 게 법률적인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안 맞으면 율시가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중국 사문도 뭐 다양한 이런 표현 형식을 거쳐서 됐는데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문장이 별과된 별자는 말이 두 마리 나누어 있는 거고 내라는 것도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쓰기가 홀로 안 가고 짝으로 나가는 거예요. 뒤에 어떤 문장의 예문 한번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변문 또는 변례문, 변체문, 사룡문, 사륙변례문 이런 용어로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사룡문이라고 쓰는 이유는 한 글자의 길이가 4글자, 6글자 조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써드렸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형화된 시화문 이렇게 갖고 중국 과거사에서 뭐 이것도 시대에 따라 변천이 많습니다. 수나라 초에 해서 1905년까지 한 1300여 년 동안 과거고시가 중국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거의 뭐 중국 사회를 완전히 바꾼 그런 혁명적인 사건이죠. 그전에는 귀족들이 서로 추천에 의해서 관직을 독점했는데 이제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당당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적인 추리 장치가 마련된 셈이죠.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서 가장 보이는 게 진사과라는 거예요. 중국의 진사과에 우리 책에 적혀놨습니다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진사과 이런 명경과라는 것도 있는데 명경 과 경우는 30살 때 합격해도 늦게 돼요. 반면에 진사과는 50에 대해 합격해도 빨리 됩시다. 이런 말이 날 정도로 거의 뭐 난해한 시험이죠. 뭐 자체가 난해하다기보다는 뽑는 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당나라 때 1년에 한 30년 뽑았습니다. 중국 그 많은 인구에 30년이니까 뭐 정말 웬만하고는 합격하기 어렵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 우리 뭐 고시하다가 폐가망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 이것 때문에 폐가망신한 지식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진사과 고시 과목이 이게 가장 좀 권위 있고 중국 정치, 문화 뭐 이거를 완전히 움직인 요새 말로 파워 엘리트들은 거의 대부분이 진사과 출신입니다. 이게 가장 권위입니다. 중국의 엘리트들이 다 이 시험에 올인한 시험들이죠. 근데 이 시험이 과목이 3과목이었습니다. 첩경이라는 게 있고 청문이 있고 장문이 있는데 첩경은 경전의 어느 부분을 딱 종이로 붙여놓고 그 속에 무슨 내용이 있냐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 경전이 다 암송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려진 부분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부연 설명하는 게 척격이라는 거고, 책문은 시사평론하고 주로 역사평론이 많았죠. 왜냐하면 시사평론에서 민감한 시사 문제를 삐딱하게 다뤘다면 당첨되기가 없죠. 그러니까 대개 과거 역사적 사실 갖고 어떤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워낙 어떻게 보면 어떤 일종의 원설문 거스기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 중요한 게 장문입니다. 장문은 시 한 편, 뭐 한 편 봤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그 문장 쓰기고 이거는 시쓰기죠. 어떤 게 더 어렵게 쓰기 더 어렵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신 능력이 이 단락의 관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는 5원, 6원, 아까 5원, 6시라 했는 것 중에서 율시는 되게 5원, 6시 같으면은 5원, 4원입니다. 그러면은 한 구절 운이 10개짜 정도 있으니까 40자. 40자로 내용을 다 쓰기 좀 힘드니까 좀 연장시켜서 6원까지 해서 한 60자, 또 8원에서 80자까지 이런 것들이 시의 형식이었고, 부는 율부에서 부라는 양식 중에서 특히 이런 것들을 요구한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형태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형화된 작시작문이 결국은 당락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 가운데 명칭된 팔공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 문장 그대로 stereotype writing이죠. 아주 막 틀에 박힌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격식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8개 격식이 있는데 이걸 팔고라는 이유는 기고, 중고, 후고, 속고, 이 고가 다리죠. 중국 사람 중국 그런 보면은 그 눈에 보이듯이 표현을 합니다. 사람 두 다리가 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네 부분은 반드시 대꾸를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가 대가 됐으니까 8개 고가 됐습니다. 팔고인데 이런 엄격한 형식이 있고 그것도 제목은 다 사서 외국의 원문에서 출제가 되죠. 그리고 이거 답을 쓸 때는 공자, 명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 써야 되지. 영자 말씀은 답을 하기 위해서. 특히 또 주자의 사서장구 집주가 금과옥중이죠. 주자 집주에서 이러기를 이거 많이 쓰고 잘 쓰는 놈이 없겠죠. 거기다가 문장의 장단, 순조의 거저, 대꾸, 글자 수치안까지 엄격하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사고나 비판적 정신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게 이거였다. 지식인을 권력 예속을 위한 고대의 통치 수단이 팔공문이었다고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이게 한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고시라는 것이 정말 중국 사회, 한국 사회에 명함을 다 함께 들여다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나마 시험이면 요사이지금 우리나라 입시도 문제가 되겠죠. 그나마 시험이 그래도 공정하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측면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몽골 귀족들이 독점하던 이 정치가 새로운 신흥 사대부들에 의해서 참여가 제도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중국 귀족 사회가 소멸하죠. 중국 귀족 사회가 이 과거 제도 이후에 당성 이후에 소멸합니다. 그래서 사대부들이 중국 정치의 주도 세력이 된 거죠. 반면에 암적인 것으로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의적 인재를 억압하고 다들 입신 공명의 욕망에 빠져서 도적거리는 이런 추태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청나라 때 아주 유명한 지성인 고현무라는 사람이 이런 글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팔고지혜 등어 분서라. 팔고문의 폐해는 분서가 진심하게 분서와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백의 인재 유심어 함양지교 소 갱자 단 460일. 그러니까 이 인재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하다. 이 갱률을 얘기합니다. 함양은 진나라 수도 함양이죠. 함양의 교회에서 그러니까 묻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460여 사람밖에 안 되는 것보다 훨씬 심하다. 그때는 460일밖에 안 되지만 당시에는 오랜 시간을 두고 인재들을 틀 속에 억압시켰다. 그리고 또 어쨌든 이게 신흥 사대부까지로는 출세기 이르다지만 그러나 소위 일반 참 가난한 하층 농민들은 거의 언감생심이죠. 그런 면에서 이게 제도적으로는 가능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이 국가 정책 구체적인 작품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국가 정책을 되돌린 문학의 힘이라는 건데 이산한 사람이 간추객서가 있습니다. 간추객서라는 게 진화 영정이 요새는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이 14살에 임명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그로부터 한 10여 년 살아서 뒤에 25년 뒤에 천하 통일을 하는데 아직 천하 통일하기 이전입니다. 237년이죠. 221년에 진시황이 통일했으니까 천하 통일 16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사라는 사람이 간 축객서, 그러니까 축객을 간하는 편집가예요. 상송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내용은 우리 본문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진나라 옆에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할 때 한나라입니다. 한나라가 강대국의 옆에 있으면 늘 참 피곤하죠. 그래서 진나라의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정국이라는 정국이 나왔죠. 이 수리 전문가를 파견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시황을 잘 꼬드겨서 운하를 건설하도록 이렇게 하죠. 굉장히 큰 대형 국책 사업이죠. 그런데 이제 진나라 왕실에서 이걸 안 거죠. 귀족들이 그러니까 이게 간첩 오고 있다. 우리나라 국력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하나라에서 첩자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발칵 조정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들고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객기를 하면은 진나라 이외 다른 지역 출신의 관리들 객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사실 통일 이전에 중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 다르듯이 다른 나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나라, 절대 동일한 나라, 서로 다른 나라, 타국이죠. 그러니까 타국 출신 관리들을 내쫓아요. 얘들은 자기 나라 위해서 첩자질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런 사건 때문에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니까 진왕이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축객력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사라는 사람이 총대명을 나왔죠. 선거리 바로 간축객서. 축객의 부당함을 가한 거죠. 그래서 이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래서 참 아름답겠어요. 이거를 보면 그러면 진나라 왕실에 온갖 물건들은 다 다른 나라 출신이라는 거죠. 심지어 왕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여인들 다 진나라 이쁜 여자 없고 저 나라 출신 많다. 그 나라 다 갖다 쓰면서 왜? 인재는 배타적이냐.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중국 진나라의 선대 내왕들이 타국 출신 관료들을 등용해서 나라를 강하게 한. 사실 원래 진나라는 서쪽이 치우친 문화적으로 낙후한 나라인데 이게 최강국이 되거든요. 그것은 다른 유능한 인재들을 잘 기용한 결과다. 이렇게 이 말을 들어보니까 진시황이 또 그렇다 하거든. 그래서 축객령 거둬들여요. 그래서 이사를 신임하고 승진시키고 결과적으로 통일개혁을 추진했죠. 그리고 또 그때 첩자라고 했던 정국, 목이 탁 날아갈 사람인데 한번 들어보니 왕께서 이 문화를 건설하면 당신 나라에 유리할 것이요. 이게 이제 그 이름에 전국 그거 완성이 됩니다. 경수에서 낙수까지 한 300m 수로가 만들어지는데 그림을 봤습니다. 이게 경수라는 겁니다. 경수고 여기 함량이 진나라 수도 좀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황하가 이쪽 흘러가고요. 이게 낙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수에서 낙수까지 300m 이 운하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지역이 이쪽 가보면 관중평원이라 해서 근데 여기 굉장히 연분기가 땅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에서 흘러나오는 황토기 많아서 이게 번화하면서 이 땅에 토양 공급을 해서 연분기를 좀 떨어뜨려 갖고 농업 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었다고 하죠. 그래서 진나라가 부강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역사에서는 사마천 사기에도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힘을 가진 게 문장이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문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고문운동은 중국 중간대 한 50년, 우송대 한 이게 중국 전통문화의 가장 정점 시기가 강송직입니다. 그때 이루어진 운동인데 이 고문운동은 문화 혁신 운동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문화 혁신에서 문장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바꾼다 하는 거지만 사실은 내재적으로는 사상 정치 개혁 운동이 되었다. 사실 당나라 때는 유신나무족을 치면서 불교가 성행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퇴락해서 숨어 있었죠. 근데 이거를 중당대 한유가 깃발 들고 나와서 유학 재건을 외쳤죠. 그래서
또 그렇게 한 이유는 불교나 도교 사원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이 너무 많았어. 이게 또 세금을 안 내다 보니까 국가 경제에 그 막대한 영향을 주고 하니까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한유는 대표적인 배분을 불교를 배척하고 유학을 재건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통치 이대로 한대 확립된 유학의 위상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왕조의 통치를 공고하시죠. 이런 개혁 주체로 신흥 사대부들이 서서 정치 개혁 운동을 하죠. 송난 때 하나 예만 들면요, 구양수라는 사람이 지공권을 노사이식으로 하는 고시위원장이 되었어요. 이게 돼갖고 그 송초에도 뭐 스본친이 변천문 같은 굉장히 정형화된 형식적인 문장이 유행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할 때는 이런 걸 스스로 들어가요. 대신에 이런 걸 갖고는 세상이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고시위원장이 되어서는 이런 문제를 쓴 사람은 다 낙방시켰어요. 이게 중국 문학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이 한유와 이종원 같은 이 당대 고문 명작인들, 그다음에 송대 우양수 이런 사람들, 이런 글들, 이게 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정치 개혁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그 문불, 귀족, 관관, 절도사, 이 군벌들이죠. 이런 걸로 대립된 보수 기득권과의 정치적 대립관계 속에서 유학을 재건하고 불교와 도교를 개척하고 새로운 이제를 용하고 군벌들의 지방하고 군벌들이 실제 왕의 통치가 안 좋습니다. 지역 거점으로 다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탕광우리 가련주교를 지칭하는 이런 것들이 한유 문장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종원은 한 걸음 더 나갔죠. 명정혁신이라는 걸 하면서 중국 이 수도 건군이라는 의사형 수도 경비 상이거든요. 그 경건을 황관이 갖고 있습니다. 황관이 마음먹으면은 이놈 하나 바꾸는 건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황제가 21명이 있는데 한 8명 정도가 그 납 중독으로 수험 중독으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황관들이 그런 것들을 불로장생으로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왕은 그 갖다 주는 거 받아먹으면 온몸에 등상이 나서 죽고 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권들을 이 황관들이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병권을 뺏어야 된다. 그다음에 군벌들이 그 소금하고 철이 이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문성들이 상당한 돈이 되는 건데, 이거를 중앙정부에 귀속시켜라. 그다음에 환관들이 궁시와 오방, 궁시라는 거는 궁중에 서는 물건을 조달하는데, 그 환관들이 수화를 풀어갖고 그냥 헐값에 사들이는 거죠. 그냥 뺏어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궁시다. 오방수화는 왕의 스포츠가 사장이죠. 그리고 또 오락도 되고. 이렇게 할 때 사냥개도 필요하고 매도 필요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르는 걸 오방에 5 부류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젊은 애들이 말하면서 민간에서 온갖 착취를 폐해가 많아졌는데 이거 다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게 다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고양수가 이 범중음 한기 같은 북송대 인재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경력 혁신에도 가담되었고, 붕당음, 그러니까 신흥 사대부들이 똘똘 뭉쳐서 뭔가 정치개혁을 요구하니까 이게 나쁜 붕당이다 비판이 들어요. 그러자 조양수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군자의 붕당이다. 너희들은 소인의 붕당이니까 군자의 붕당은 많을수록 국가에 유익하다. 그런 취지로 생긴 붕당입니다. 그 왕석이라는 사람이 38살 때 이게 만원서라는 것은 이게 국가 재정에 관한 거예요. 만원이라는 거는 거의 한 10,000자 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류한테 올리죠. 그런데 유약한 왕들이 이거 개혁을 하기가 힘들죠. 그러다가 왕석은 쫓겨났다 물러났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제3까지 갔죠. 그래서 신법을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실패로 끝났지만은 왕석의 신법이야말로 중국 전통 문명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조치였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 다음 또 하나의 주제로 중국 문학 작품들이 이 회제부루의 예식들이 많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회제부루는 재주는 있는데 세상을 제대로 못 맞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문인계층의 보편적 컴플렉스라고 문인치고 이거 없는 사람 있다고 많이 관여합니다. 이 반직 생활이 서로 고충이 많죠. 나가보면 소리들 헐뜯죠. 정치계에 가다가 계획이 싫습니까? 노상 또 채점 맞죠. 그 다음에
그날 이런 사람들은 왕에게 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화를 입어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당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좌절과 시련의 시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는 관직 생활로서 보면 굉장히 고통과 절망의 시기였지만 자기 학문 정진과 문학 창작의 축복의 시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노래한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 좋은 작품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한유는 자기의 참 영원한 라이벌이고 여인 유종원이나 유종원 중에 중국의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인데 한번 정치 혁신 그룹에 들어갔다가 좌초되고 나서는 끝내 복귀하지 못했고 저 지방에서 전전하다가 죽은 그런 비운의 지식이죠. 그 사람의 유자와 묘원지명을 쓰면서 너가 남긴 문학작품의 불우함이 너가 장군이나 재상전으로 되어서 공이 생겼다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두번한 사람 대표적인 회제불의 시인이죠. 두번은 이상이 그렇죠. 임금을 요승보다 위에 오르게 하고 풍속을 정말 숭하게 만들고 싶은 이런 열정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두보가 참 관직은 한 2년 7개월이죠. 실제 뭐 2년밖에 안 됩니다. 마지막에 그 금교 그 두공부원이라는 공부원이라는 거는 그 실직이 없는 그 직함만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그런 직함도 한 종오픈밖에 안 되는 관직으로서는 거의 뭐 실패했죠. 그리고 과거 시험에 두분은 한 번도 변적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위대한 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떠돌이 생활하면서도 후국, 충정, 예민의 그리고 통치계층의 그 표현 이런 것들을 정말 사실적으로 해서 뭐 중국의 위대한 시인으로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회제불후의 전행이 바로 그 작품을 보여주는 게 범종의 악양묵이라는 이런 작품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문장이 들어가서 이게 선천하지 우이우 후천하지 낙이라 돌아가거든요. 이게 그 악양묵고 이게 동정어입니다. 이게 악양묵이고요. 이게 악양묵이고 이거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 후마나 유럽 갔을 때 뮌헨 중국집에 있는 거 제가 찍었거든요. 글씨는 괜찮지만 현장성을 좀 사진 위해서 이걸 올려봤습니다. 이게 선천하지 후이후 후천하지 낙이라기라 천하의 걱정에 앞서서 걱정한다. 걱정은 천하 사람도 앞서서 그러고 천하지라 천하 사람이 다 즐기고 난 뒤에 내가 즐긴다. 고상한 것이죠. 이 작품이 그런 취지를 담고 있어요. 이 범중어 아까 나왔죠. 정치하다가 지방 장관으로 좌천된 그런 시기에 쓴 작품. 악양의 오라 쓴 작품은 부지기술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주 뭐 대표작 중에 하나로 두보도 등악양로라는 시도 썼습니다만 그 작품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좀 정리하면은 선우후락인데 지사일인이 나오고 세노우한 사의안락이 나옵니다. 지사일인은 뜻있는 선비하고 어진 사람이라는 건데 이게 사실 이게 소위 말해서 전거죠. 그리고 어진 사람이라 하니까 그냥 어진구나 이런데 그게 아닙니다. 논어에 쓰여져 있던 지사인이는 살신성인의 뜻입니다. 자기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루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논어의 그 인인을 모르면은 여기 나오는 고 인인지신한 인인이 해독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마음씨 좋은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그 살신성인의 결기를 가진. 그리고 우리가 뭔가 걱정하고 대비하는 데서는 살지만 편안하고 즐기는 데서는 다 죽게 된다. 이런 맹자에 나오는 정신이죠. 이런 정신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지식인 중에 그래도 제대로 된 머리 제대로 박힌 지식인들은 이런 기계를 가졌다는 거죠. 사리사욕 그리고 공익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감, 통제라는 원칙, 강인한 사회적 신임들을 가졌다는 거죠. 그다음 또 세태풍자. 이게 또 뭔가 풍자하는 친구들. 근데 풍자가 그렇게 직설적이지 않습니다. 주돈이가 에이런스이라는 작품을 쓰는데 연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꽃 참 많은데 이 주돈이는 이 관리 생활을 보니까 세 가지 인간들이 있더라는 거죠. 또 관리인 포함해서 그 당시 지식인들 보니까 첫째 유형이 바로 은둔지사, 숨어 사는 스님이죠. 은둔지사는 어떤 면에서는 좀 쉽게 보면은 중앙정부의 속박을로부터 자유로운 지식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중국 사람들이
은사라 하더라도 진짜 순수하냐 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진짜 정치로부터 절연한 은사라면은 헌정도 없어야 되지. 이 헌정은 다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러니까 그 압구정에 지놓고 그죠? 언론하는 것처럼 하다가 언제 이름이 부르주는가 싶어서 휴대폰 들고 있는 오늘 왜 전화가 안 오냐 말이죠. 개각을 한다는데 이런 가짜 의사들이 참 많았죠. 근데 그거를 국화에 있고요. 그 모라는 부귀하라고 하죠. 당나라 때 적천문가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귀공명 추구에 급급한 속물들을 모라는 연을 군자에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밑이 콘탁해도 그렇게 예쁘게 핀다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군자의 인품과 사상을 부각했는데 출언이 불리는 언어가 진흙을 뚫고 나왔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세상을 벗어나서 살지 않는다. 이 세상에 치열하게 부딪혀서 살되 세상에 때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반면에 그 말은 세상에 물든 인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회적으로 비꼬는 탁 청년이 불려오는 것, 맑은 물결에 씻겨서 여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요새 정말 생얼이지 아주 화장 득치득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하기에 뭔가 세상에 여자에 비해서 말이죠. 아버듯이 그리고 정말 자기의 원래 깨끗함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거죠. 중통의식. 연꽃대가 그렇죠. 방울은 비어있지만은 다 같은 곧죠. 고자의 탁 트인 마음과 올곧은 행동, 불만부지, 이방울이 생각나는 이런 데를 하면 얽혀서 살자는데 얽혀서 안 산다는 거죠. 같이 도 안 하고 등불도 안 친다는 거죠. 권세의 아부에서 연가를 축하하지 않고 아주 정정정식한 아주 활숙한 이국독서가 있다. 혼자의 당당한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부귀공명이 축급한 이런 속물로 가득 찬 세태들을 풍자했다.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공문서가 굉장히 문학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문서 중에서 공문서의 문학성을 얘기하는 크게 두 가지 있죠. 그래서 첫째는 진실한 감정을 많이 담겨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제가 보기에 출사표고 이민의 진정표는 충과 효의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송대 이 사람의 글에 보면은 출사표 읽고 눈물 안 흘리면은 그 사람 충성스럽지 않고 진정표 읽고 눈물 안 흘리면 효성스럽지 않고 한 표지에 제11항 읽고 눈물 안 흘리면은 우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건 뭐 사문서입니다만 이 글은 국가 공문서입니다. 이 공문서가 그 속에 감정적 열정이 많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출사표 읽으면 사실 군대를 출장해서 하는데 그 내용이 군대 출장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노재상이 왕실을 비우는 동안에 좀 흐리멍텅한 왕이 소인들을 가까이 할까 싶어서 그거 차단하려는 내용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아탁하고 소인들 물리치던 그런 내용이 출사표거든요. 이밀의 진정표는 이렇습니다. 이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아니고는 진나라 무제가 이제 삼국을 통일한 뒤에 다른 나라 출신들을 별도로 불렀습니다. 이 이밀이라는 사람은 촉한 한나라 유비가 있던 나라, 그 나라에서 그것을 하다가 새로운 나라로 갔어요. 근데 이게 태자선마 이 선물이 있습니다. 태자선마로 불렀는데 4차례 불러도 가지 않습니다. 관직에 못 가겠다는 그런 상소문이죠. 그 이유가 할머니를 동양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 이밀이 어머니가 일찍 개가를 한 바람에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손자가 없으면은 이 생을 망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거는 봐야 되니까 옛날 중국 황제들이 충효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효성으로 거리를 하니까 무시 못하죠. 그래서 아주 후한 상을 내리고 할머니 돌아가신 뒤에 실제 발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문서가 아주 아름다운 미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체문인데 육지라는 사람은 중국 당나라 때 덕종 시대의 명재상이었는데 무려 18살의 진사급전 천재였죠. 이 사람이 쓴 봉천 개원 대사제라는 게 죄기 정도예요. 이게 당나라 덕종이 조금 의심이 많고 해서
정치에 제대로 못한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군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장만성을 비우고 봉천으로, 지금 신양이죠, 그쪽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봉천성까지 들이닥쳐서 아주 위험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른 군벌들이 도와주고 해서 난리를 진압을 했어요. 그 뒤에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 건가, 이게 큰 문제였죠. 그래서 이때 육지라는 제사기 왕에게 이런 건의를 하죠. 연호를 바꾸시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 국면전환 연호를 바꾸면서 임금 내가 부득이해서 내 죄 때문에 이런 걸 처치했다는 것을 그도 고백하는 내용이 좀 그런 내용입니다. 참 웬만한 왕 같은 경우가 정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 내용인데 내용은 번역되어 있죠. 근데 이게 보면은 여섯, 넷, 요거 일곱, 넷. 그리고 이게 다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별려친 문장입니다. 그리고 사짝구, 역짝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력구 이런 거 하는데 아주 고도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그런 문체죠. 이런 것들을 갖고 공문수를 적었다. 심지어 판결문도 그 변문으로 썼습니다. 우리 유명한 그 명필가 안진경이 쓴 판결문에 어느 여자가 이혼을 요구했어요. 남편이 공무원하고 경쟁이 능력이 없어서 이걸 못 살겠다 이거죠. 그랬더니 그 판결문이 참 명판관이죠. 옛날에 누구는 어떻게 쫙 늘어나면서 이혼 안 된다. 이런 판결문도 있어요. 아주 뭐 정교한 별내치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뭐 앞에 나온 것들을 다 정리하면 되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본 문제가 이 중국이 결과적으로는 정치 아니면 시기면은 문치주의고 문관정치를 탄생했는데 이 문관정치의 영향이 어떨까?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게 함께 있겠죠. 그래서 우선 이 문화융성이라는 게 나오고 소프트파워가 미래 산업에 어떤 유리하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문이라는 게 중국 송나라가 대표적인 이 문관 정치였죠. 그래서 중국 역사상 가장 문화가 높았던 시대가 송나라 왕조였습니다. 그 덕에 그 국력이 약해서 노상 외적부터 시달렸죠. 그런데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국방 예산 투입 안 하고 외적 세로만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그게 더 유명했다 이런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면 결국 백성들 다 민생이 파탄이 되죠. 들어오면은 우리가 돈 하나 줄게, 차 얼마 갖다 줄게 이렇게 해서 막았다. 결국 그 때문에 망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떤 그 문중심으로 다스려서 문화는 굉장히 바뀌었어요. 중국 역사상 가장 문화가 유수했던 왕조가 송나라였고 다행히 우리나라의 안정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 역사 중국 관련 속에서 송나라 때는 고려를 떠났더랬어요. 고려 사실 보면은 극진하게 내려갈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게 물이 약하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위압적인 태도를 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계속 문치주의로 갔으면 좋겠다. 그럼 또 반대로 문자옥과 같은 글로 갖고 필요한 사건들이죠. 어떤 식구 하나 들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런 하나. 이사 같은 사람 결과적으로 그렇게 글의 힘을 아는 사람이 분수백류를 아이디어를 예산이 이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듯이 문화 대혁명, 그 다음에 일본에 의해서 자기해진 문화통치 같은 것도 어떤 면에서는 더 정교한 억압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떤 어두운 그림자도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서없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교수님의 방송을 들으니까 중국 문화의 특징과 유형들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이종환 교수님,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퇴임하고 나서 사자성경 이걸 좀 공부를 좀 하면서 좀 그 인문을 가지고는 오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주로 이제 중국의 문학, 정치, 도덕도 갑니다만 하는데 주로 사자성 배경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저 몇 가지 부분에 이 불합리한 게 이렇게 상당히 있는데 이게 그 뒤에 그 시대에 추가 연구로서 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어에 보면 공자하고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 게 주로 나오는데 논어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대덕, 그 덕이 큰 사람은 불특기위, 그러니까 높은 자리도 차지하고 불특기로 돈도 차지하고 불특기명 이름도 그렇게 하고 또 빌특 그수 이래가지고 수도 그렇게 많이 늘린다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가장된 게 아니냐. 이런 가장된 이론이 왜 그 뒤에 이게 고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자가 인생 70 뭐 이래가지고 나이별로 이제 어떻게 쭉 한다 이런 걸 정리한 것 좀 있는데 공자가 그 인생 70을 정리하면서 70세에 되면 중신 소욕 불류구 해가지고 하고 싶은 걸 해도 걸리는 게 없다 이런 걸 하셨는데 정말 공자가 그렇게 했을 거냐 하는 의문이 생기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 공부를 많이 한다 한자 많이 한다 해가지고 정말 중심소욕 불류를 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 심리학적이나 행동학이라 이런 그 특수 훈련을 안 하면 이게 불가하다고 보는데 이런 이론도 지금 별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그 청력이 중심인데 24절로 이게 나오는 법은 우수경칩에 대동강물이 풀린다. 이건 아주 우리가 읽던 줄 알았는데 24절 중에서 소설대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소설대설은 대부분 소설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하는 그 24절로도 북경이라든가 이런 그 적정 위도에 있는 그 일부 제방만 쓸 수 있는 이론을 가지고 지금 막 계속 쓰면서 이것도 별로 이거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기후대, 뭐 유럽이라든가 다른 기후대도 있고 중국도 지방에 따라서 저 남방하고 많이 차가 있는데 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이 청력을 중국에서 왜 안 만드는지 그래서 이런 쪽에 그 추가 연구가 별로 안 되고 있고 일부 뭐 학자가 뭐 논문을 많이 받는 거겠습니다만 그리고 서양 철학사는 계속 쭉 발전하는데 동양 철학은 그렇게 별로 그 발전되는 게 책으로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게 대해서 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자 제가 첫 번째 질문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네, 뭐 전체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했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논어의 어떤 그 구절들을 말씀하시면서 유학이 현대적으로 이게 조금 현대 사회에서는 좀 부족한 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논어 문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도덕적인 어떤 사람이 되어진다라면은 뭐 권력이든 명예든 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논어에 공자가 말씀한 70살에 종심 소욕 불류거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그 도덕 법칙에 다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절이 그게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런 어떤 질문으로 제가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선생님 그 경전에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다 뭐 완벽하게 이렇게 만족스럽게 답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우선 문광이라 말씀드렸어요. 공자가 그 15의 지옥하고 70의 종심소에 부리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학자들이 이렇게 또 얘기하죠. 과연 공자가 73살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냐? 다 살아고 한 소리냐? 아니면은 그냥 머릿속에서 미리 설치한 거냐?
대해서도 뭐 성명이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주장이 다른데요. 좀 공자를 미화하는 사람들은 공자는 성인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예지의 인물이다 이렇게 미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뭐 공자는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이상 실현에 대한 그런 바램은 가겠지만 이게 과연 현실계에서 그대로 적용될 거냐는 별개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냐겠느냐 그래 제가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도를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4절기의 문제인데 사실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죠. 그리고 이 기후에 따라서도 이 남북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통일된 청력이라는 것을 만든다는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만드는 정치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걸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중국을 하나의 규율할 수 있는 하나의 통일적인 책력이나 뭔가 이런 걸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실하고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선생님 말씀대로 이 중국 그런 학문들이 더 좀 체계적으로 발전해서 정교하게 덜 다듬어졌다는 지적은 온당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국에 두루 통용될 수 있는 책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무슨 이경규. 네, 오늘 중국 1870년인가요? 이 거대한 문화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말 공부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구문학을 조금 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게 과연 이게 현대에도 여전히 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뭐 텍스트로 인용하신 그 이사야나 출사표나 진정표 이런 것들은 그냥 논술이나 아니면은 도덕이나 아니면 어떤 사상이나 교육을 그냥 좋은 문장으로 이런 정도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굉장히 문학적으로 알고 있는 작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삼국사도 있고 서유기도 있고 심지어는 금병매고 옥루모 현대적인 차원에서 보면 고전에 해당되는 그런 정말 문학의 상상력이고 그리고 연애 어떤 이런 좋은 게 있는데 과연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이걸 문학적이라고 장르화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모시성가에 보면은 음이 계속 나오는데 음을 시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음을 그래서 물론 이제 서구에도 리릭이라는 게 시이기도 하고 음악이기도 하고 이제 그 태생이 서정시의 어떤 그런 친연성이 몹시 강합니다만 동양에도 과연 시와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라는 거하고 오늘 주제랑 연결시켜서는 지금 이게 과연 정치적인가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서구 문학 쪽에서 이제 문학의 정치성이라는 것은 결국 핵심 권력, 사회 정치 혹은 뭐 국가 권력에 대한 심한 비판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혁명까지 가는 이런 쪽인데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 다스리기 위한 그런 어떤 문장론이 과연 현대적인 의미에서 과연 문학의 어떤 정치성이나 사회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거고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예전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서 이제 무리를 많이 일으켰는데 이 공자를 비롯한 이 중국 문사들의 사고 속에 수리부장 절대로 창정하면 안 된다는 말 군자는 물변 군자는 말을 잘하면 안 된다는 거 시산맥은 무사다 사가 없어야 된다 이런 거는 이 몹시 현대적인 차원에서 보면 비문학적일 뿐 아니라 문학적인 창의성이나 상상력을 어감하는 전통적인 고대 중국 문학적인 사고와 논리가 현재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질문 겸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규리 교수님께서 네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좀 사회자 권한으로서 이 네 가지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바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네 가지 질문 중에 한 세 가지는 같은 취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한 것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음이 과연 시냐 이 덩치의 문제입니다만 중국 중국 문학은 시는 노래에서 향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도
그 사문 읽는 게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소리내어 읽는 거. 그러니까 문학의 그 향유 방식과 관련해서 시는 처음에 출발 자체가 그래서 뒤에 용어가 시간을 맡아 나오죠. 그죠? 노래 부름으로써 그 우리가 즐기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우리는 그냥 시 읽지만 옛날 사람들은 시 단순히 눈으로 읽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음이라는 게 시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요. 그 지역의 음악에 기반한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고, 과연 문학의 어떤 기준의 문제인데 이 세 가지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서구의 가치에 의해서 우리 지식이 그렇게 경도되어 있지 않는가, 큰 틀에서 말이죠. 그래서 중국을 바라볼 때 서양적인 문학의 기준으로 갖고 중국 문학을 해독하면은 정말 이게 뭐 문학이 진짜 재미없는 문학들입니다. 그렇게 되지만 과연 서양적인 문학의 기준이 우리가 근거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기준인가에 대한 어떤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대로 이게 중국을 들여다보는 중국 사람들이 문을 이렇게 생각했고 우리 이런 잣대로 중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서양적인 기준을 갖고 이게 과연 현대적으로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런 시각을 좀 교정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제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하고 관련지어서 서유기라든지 이런 소설 작품들 나왔죠. 아까 제가 주장했지만 이런 소설 작품들이 중국에서 송대 이후에 많이 나옵니다. 희곡 소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문체가 아니고 백화차에서 구어와 상당히 근접거리 있는 이런 것들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통속문학이라고 하면서 현대 문학 사가들은 이거야말로 좋은 문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전통 중국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문학을 바라봤는가? 다른 기준을 빼고 그런 차원에서 중국 사람들 그런 면에서는 서양 문학의 세계를 받기 전까지는 일부 좀 뭐랄까요? 선진된 학자들, 유학적으로 말하면 왕양명의 좌파계통의 이론을 받은 김성탄이라든지 이지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게 좋은 문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야말로 지식인 문학이고 사대부 문학의 뜻은 다 그게들이다. 다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매도한 것도 있는데 그러나 전통 중국 내에서는 끝까지 그런 것은 문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고 수리부작도 마찬가지죠. 이게 중국적인 전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리부작한다고 해서 창작적인 요소는 전혀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사실. 그보다는 뭐냐면은 근거 없는 어떤 근거를 갖지 않고 망상적인 이런 주장으로 논의를 펼쳐가지 말라. 뭔가 근거를 갖고 수리라는 것은 어떤 옛날 사람들의 말을 갖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부인하는 거고 작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 주장을 쓰는 건데 그런 면에서 그런 논리적인 것 가운데서 자기 주장을 드러내는 것도 창작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수리부작을 얘기할 때도 중국 사람들이 전혀 창작적 요소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공자가 한 표현은 적어도 그런 근거 없는 주장들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자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그런 학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마 뭐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종환 교수님은 이렇게 현대 소속이기 때문에 오늘 식사 시간에도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다음에 이제 연구실로 지키고 계십니다. 연구실로 찾아가셔서 좀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 토론도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이번 특강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런 첫 번째 이야기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로 이제 서구 문화 중심으로 얘기를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중동으로 넘어오고 이제 다시 또 더 동쪽으로 와서 중국 과정 같습니다. 다음에는 모르긴 해도 아마 한국 거쳐서 일본 가든지 일본 거쳐서 다시 또 지도 오든지 이럴 싶은데
좀 그런 맥락에서도 우리 이종환 선생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느꼈지만은 세부적으로 어떤 조직화에 어떤 사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것들 많이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리고, 만약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영국식 가지 마시고 숙제밖에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시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유리할 수도. 다음 우리 모일 때는 뭐합니까? 우리 네, 문제. 그다음에 우리 유호케 선생님이 일본 문화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일 때까지 건강하시고, 조금 날씨가 추워질 것 같습니다만 그때 다시 또 뵙도록 하고 오늘 감사 말씀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의하실 때는 뭐 다른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좀 어렵다 싶어서 좋을 뻔했는데 토론 때 오히려 진지하게 돼서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식사 시간에 좀 더 이야기가 진지하게 진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두 가지 광고를 드리자면 10월은 19일 날 저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호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생각합니다. 지난 2달, 3달 동안 우리가 만나지 못한 동안에 우리 회원 되시는 두 분 베이노 교수님하고 며칠 전에 신동수 교수님께서 세상 떠나셨다는 소식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생각합니다. 애도를 특히 이제 가족 만나시게 되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실 때도 잠깐 일어서서 인사를 하실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기혁 우석 한의원장님과 우리 서현화 문화대 디지털학과 교수님 네 분이신데 잠깐 일어서시겠어요? 여러분들 환영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재향 외과 우리 대구 시내 그 대봉동 어디 아주 한옥 병원으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 원장님 네 분이 와주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이 원장님은 서울에 계시는 이수 선생님 친구분이셔서 또 같이 또 참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계시는 최순경 선생님 여기까지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동양대 신문신 고맙습니다. 그리고 황리우 조슈아 존 선생님 네 분, 두 분 다 한번 일어나십시오. 우리 학교 사학과에 계시는데 우리 한국말도 아주 잘하십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친구가 되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비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때보다 식사 시간이 좀 늦었죠. 교수 식당에 다 준비가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안희 선생님도 보이시네요. 잠깐만 일어서십시오. 지금 독일에 살고 계시는데 우리 그만한 모임은 이렇게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 수도인 줄 아시죠? 대구 수도 향해서 여러 곳에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또 좋은 분들 많이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안내를 하셔서 식당으로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